이 글을 쓰면서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남편이라는 놈과 그 집안 사람들 그리고 연루된 모든 인간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남편이라는 작자를 씹어 먹어버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완전히 남편한테 꿀리고 결혼을 한 거였거든요. 어쩌면 제가 졸졸 쫓아다녀서 결혼을 한 거라서 완전히 사기당하기 전까진 남편 말에 순응하며 산 인생이라서 너무 억울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으신 분들은 그럼 네가 무슨 하자가 있나 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부족한 거 없이 자랐습니다. 저도 공부할 만큼 했고 저희 집안이 어디 내놓아도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집도 중산층 이상은 됐고요. 속된 말로 남편하고 결혼할 때 서울 강동 쪽 핫플레이스 땅에 아파트도 해줬고 차도 해줬습니다. 그럼 혹시 저에게 문제가 있냐고요? 무슨 병이 있어서 그런 거냐고요? 아니요? 제가 미스코리아 뺨치게 생겼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빠지는 외모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가랑 필라테스를 꾸준히 해서 처녀적에도 날씬했고 지금도 날씬합니다. 그만큼 자기관리도 철저한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제가 왜 남편에게 저 자세로 결혼을 갈구했냐고요? 그냥 제가 그땐 바보 같았으니까 그랬죠. 그리고 그 바보스러움 때문에 저는 뒤통수를 제대로 세게 맞고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먼저 씹어 먹어도 모자랄 남편이 남자친구 시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일단 남자친구를 만난 건 남자친구가 의대생이었고 제가 의상학과를 다니던 시절, 한마디로 같은 대학 캠퍼스를 다닐 때 같은 과 선배가 지인을 통해 해준 미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솔직히 의대생이니까 간 거지 의과생들과의 미팅이 아니었다면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외모나 어떤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기대를 한 건 아니었어요. 어차피 공부만 해서 두꺼운 안경이나 썼을 거고 아직 의대생이니까 공부에 파묻혀서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모범생이려니 하고 갔습니다. 3대3 미팅이었는데 미팅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 솔직히 멈칫 했습니다. 3명 중에 1명한테서 빛이 나더군요. 지금의 남편을 보는 순간 정말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외모의 남자가 의대생이라니 정말 요즘 말로 사기 캐릭터였습니다. 어디 가서 연예인해도 되겠다는 소리를 잘 듣고 다닐 만큼 외모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했으니 의대 왔을 거고 거기에 목소리는 성우 뺨을 치고 매너에 유머 감각까지 빠지질 않는 거예요. 정말 장동건, 원빈, 현빈이 와도 바꾸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멋진 남자였죠.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생각했어요. 저 남자랑 사귀고 싶다. 이 생각으로 어떻게 미팅을 했는지 기억조차 잘 안 날 정도였어요. 제가 이 정도 생각인데 같이 미팅에 나간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이미 그 애들 눈도 돌아간 상황이었죠. 이럴 때는 무조건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레발을 떨었어요. 여자애들 사이에서 눈칫밥은 좀 먹었지만 아예 대놓고 찜한 티를 팍팍 냈어요. 한마디로 말해 넌 내꺼 이랬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말리고 싶지만 그때 남편에게 콩깍지가 씌었을 때라서 오직 남편에게 애정 공세를 펼칠 때였습니다. 그렇게 미팅 때 남자친구와 여차저차 이어지게 됐지만 따로 커피 한잔 할 때 남자친구가 양해를 구하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저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는 갑자기 멤버 한 명이 빵꾸 났다고 해서 땜빵으로 그냥 급하게 나온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더 좋은 분도 많은데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됐네요. 솔직히 다른 놈이 이런 말을 했으면 뺨을 한 대 갈겨줬을 텐데
이 남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더 탐나는 거예요. 왠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거니까 뺏고 싶어지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지금은 정신을 차렸지만 어릴 적부터 갖고 싶은 건 다 갖고 자란 터라 소유욕이 좀 강했었거든요. 그 남자를 제 남자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뻔뻔했죠. 정말 열심히 들이댔어요. 제 인생의 한 사람한테 이렇게 열중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여자가 있던 말던 제 수업보다 남자친구가 있는 의대 건물을 더 자주 간 것 같네요. 그러다가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와 마주쳤죠. 솔직히 그 여자도 저의 존재를 알고 있어서인지 저를 딱 보는 순간 네가 말로만 듣던 그 들이댄다는 아이구나 라는 표정으로 씩 웃는 거예요. 저도 남자친구가 홀딱 빠진 여자가 어떻게 생기는가 궁금했었는데 한번 쓱 보니까 솔직히 별거 없더군요. 더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보다도 외모가 별로였고 그 남자의 주변 친구들에게 어떤 애인가 물어보니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식의 비교는 좋지 않지만 외모나 집안, 학벌까지 다 합치면 누가 봐도 제가 더 나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해서 이상한 소리 하지마. 너랑 나랑은 아무 관계 아니니까 저 여자애가 날 쫓아다니는 거야. 오해하지마. 이러면서 해명을 하더군요. 보통 같으면 자존심 상할 만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웃기더군요. 남자친구가 당황하면서 해명할 정도로 이젠 나란 존재를 의식하고 있구나. 이제 더 노력하면 내가 남자친구 옆자리에 팔짱 끼고 같이 걸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승부욕이었죠. 그래서 툭 까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여자친구 대접을 받고 있지만 조만간 그 자리에 제가 있을 거니까 미리 사과드릴게요. 그때 그 여자의 표정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과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식의 느낌이 들 만큼 얼굴이 굳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도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곤 그래도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방해할 수 없으니까 예의상 자리는 피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남자친구에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한 적은 있어도 먼저 연락이 온 건 처음이었죠. 근데 그 문자 내용이 거의 협박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다시 눈앞에 띄면 뭐 어떻게 해버린다는 둥, 자기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둥, 온갖 수뇌부 멘트에 앞으로 오지 말라는 서슬퍼린 문자였지만 저는 살면서 제가 갖고 싶은 걸 놓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소롭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속 찾아가고 선물하고 몸에 짠하고 등장하고 어쨌든 남자친구가 저와 데이트를 해주는 그날까지 저의 미친 짓은 계속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접근 금지 명령 이런 거 받을 수준이지만 20여 년 전 일인지라 그땐 그런 인식조차 없었으니까 남자친구는 계속 난감한 표정만 짓더군요. 나중에 남자친구의 주변 친구들이 야 오죽하면 저러겠냐 한번 만나줘라 우리가 보기에도 안쓰럽다. 그 말에 남자친구도 아예 만나서 저를 떼어놓을 생각이었나봐요. 하지만 제 성격을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승부욕이 강해서 한번 물면 안 놓치거든요.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죠.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 우리 엄마를 모시고 나갔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글쓴이가 제정신이 아니구만 미쳤네 이러실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그때 미쳐 있었어요. 남자친구를 가질 수만 있다면 정말 광화문 한복판에서 머리에 꼭 꽂고 춤출 수도 있었죠.
이미 엄마는 제가 의사 남친을 만들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한 터였고, 엄마는 수십 번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나무라기도 하시고 화도 내셨다가 달래더니 저를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직접 남자친구를 본다고 나오셨어요. 근데 엄마도 속된 말로 눈에 하트가 뿅 하고 생긴 거죠. 정말 살다 첫 데이트 날에 모녀가 사귀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었네요. 남자친구는 난감해하고 울 엄마는 저를 만나달라며 통사정을 하시곤 앞으로 의대 다니려면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등록금 전액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남자 집 쪽에서는 돈이 넉넉하지 않은 환경이어서 늘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과외를 쉬지 않고 하면서 학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걸 이미 알고는 엄마한테도 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엄마가 파격적으로 나오실 줄은 저도 몰랐어요. 자네, 집에서 의대 갈 만큼 밀어줄 환경이 되나? 우리 애한테 들어보니까 매일 방학이고 학기고 할 것 없이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있다는데 그거 내가 다 해결해 주겠네. 저도 처음에 엄마의 말을 듣고는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그렇다고 정식으로 만나고 있는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정도 돈?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이 못 살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는 더 부담을 느꼈는지 됐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솔직히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등록금 이야기를 할 때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혹시라도 돈으로라도 꼬셔서 넘어온다면 우리 집 재력이라도 내세우자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 노리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저는 그 전에 이미 남자친구 신상 정보를 탈탈 털어내서 집안이 좀 가난하고 현재는 시아버지께선 정신병이 있어서 입원 중이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는 것까지 다 파악했기 때문에 일부러 엄마에게 와서 남자친구 보고 마음에 들면 집안 어려운 일들 우리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저는 이미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이후로 상황이 바뀌어서 100% 다음에 전화하면 절대로 피하진 않을 거다 라는 계산이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예전엔 문자 보내고 전화해도 답장도 없었는데 그 이후로 바뀐 받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네 번 되고 우린 점점 가까워졌죠. 솔직히 돈 앞에 장사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수상한 여자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문제 일으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결혼을 할 것도 아니었으니 남자친구도 저를 굳이 피할 이유는 없었죠. 그렇게 우린 점점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고 남자친구에게 더 공을 들였죠.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부터 해외여행까지 남자친구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줬습니다.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고급 안마사 붙여줘서 전신 피로 풀어줬고 학생에 맞는 수준의 차도 한 대 뽑아주면서 나중에 결혼하면 벤츠로 뽑아줄게. 지금은 학생이니까 국산차로 만족해. 그리고 기름값이랑 차량 유지비는 이 카드에 넣어 놓을 테니까 쓰고 싶은 만큼 써. 이때 남자친구는 못 이기는 척 받기는 했지만 저는 다 느끼고 있었어요. 이 남자 지금 민망한 척해도 즐기고 있구나. 저 자체를 사랑해줬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남자친구는 저보다 제 조건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이 남자가 내 것만 된다면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큰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척척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넘어올 남자 없었죠. 당연히 저와 남자친구는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뒤에서는 아빠의 반대가 조금 있었죠. 이유는 남자친구 집안이 너무 수준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지만 솔직히 그건 아빠 입장이고 저는 오히려 이런 집안에서 이런 남자친구가 태어났다는 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완강했던 아빠의 반대도 불구하고 저는 앞에서는 남자친구에게 헌신하고 뒤에서는 아빠를 자꾸 설득했어요. 결국에는 자식 앞에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빠도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일사천리로 결혼 이야기가 양가간에 오고 갔죠. 남자친구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의대 특성상 더 많이 바빠졌어요. 그리고 짬을 내서 만날 때마다 정신병동에 계신 아빠 걱정, 늘 고생하는 엄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따뜻한 마음도 너무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걱정 말라고 해줬죠. 앞으로 병원비며 혼자 계실 시어머니도 다 케어해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었죠. 한번 빠지면 답도 없다는 남자한테 빠져서 부모님이 힘들게 버신 돈을 제 돈도 아닌데 그런 약속을 거침없이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의 말도 안 되는 관계를 유지한 채 어느새 졸업을 하고 디자인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원이 되었고 남자친구가 인턴 되자마자 바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며칠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어디 예식업체인가? 하고 받아보니 세상에 남자친구의 전 여친이더라고요. 잠깐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를 보면 전 여친을 굳이 만나서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서 제가 그 여자를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승자는 저고 패자는 그 여자였으니까요. 제가 단호하게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정말 살기를 담아서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네 눈에 피눈물 날 거야. 솔직히 코웃음 쳤죠. 피눈물이 나면 어차피 잘생긴 의사 남자친구가 치료해 줄 텐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게 전부였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올 때까지 피눈물은커녕 콧물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신혼의 알콩달콩한 순간도 보냈죠. 하지만 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솔직히 결혼 전부터 저를 보시는 표정이 정말 탐탁지 않은 눈빛이셨거든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어볼까 했지만 그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결혼해서 내가 잘하면 조금씩 풀어질 거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잘했죠. 물론 결혼 후에도 늘 전화 드리고 틈만 나면 시댁에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잘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표정은 늘 뭔가 찜찜하단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물었죠. 어머니는 내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나도 바쁜 와중에 이 정도 신경 쓰면 잘하는 거 아닌가? 뵐 때마다 정말 민망하고 어색해서 좀 힘들어. 왜? 엄마가 표정이 아직도 별로야? 웃고 계시다가 나만 보면 표정이 싹 굳어져서 그건 누가 봐도 마음에 안 든다는 사인이잖아. 나도 할 만큼 다 하고 있잖아. 우리 집에서 솔직히 경제적으로도 희생 많이 했다고 생각해. 근데도 정말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말하다 보니 제가 원해서 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괜시레 억울해져서 저도 모르게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근데 정말 이유를 모르니까요. 남편도 어머니께 슬쩍 한번 물어보겠다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남편도 솔직히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저는 답답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런 문제로 싸움이 나는 게 싫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이후로도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시어머니와 큰 대화도 없고 살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쁜 관계도 아닌 채 고부간에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연히 알게 됐어요. 처음에 시댁에 가서 긴장한 터라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몇 번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 조금은 편해져서 안방에 있는 장식품을 꼼꼼히 보다 보니 이상한 방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말을 돌리고 시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특이하게 생겼네요. 왜 방울 같은 게 집에 있어요? 유명한 무당한테 받은 방울이다. 네? 순간 놀라서 멈칫했죠. 세상에, 나 얼마나 미신을 믿고 점보고 다녔으면 무당이 방울까지 주겠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엄마는 미신을 믿는데 아들은 현대과학과 의학을 믿는 의사라니 뭔가 이상했지만 아마도 시아버지가 정신질환 앓으면서 온갖 약물로도 안 되니까 점점 미신에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 저랑 남편이랑 궁합도 보고 제 사주도 봤는데 남편이랑 상극으로 나와서 저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놈의 미신을 누가 맹신합니까? 사주대로 되고 궁합대로 되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고 하겠어요. 그냥 사주대로 운명대로 살면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강요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잘하면 미신은 금방 잊고 저한테 마음을 돌리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몇 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정말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점점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한 건 무슨 일만 터지면 시어머니의 미신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저희가 애가 도무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몰래 검사를 한번 받았는데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날을 잡아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임신하기 좋은 날이라고 하니 남편은 바쁘다 피곤하다며 자꾸 피하는 거예요. 솔직히 점점 기분이 나빠지고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지만 설마 진짜로 피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죠. 그런데 점점 눈에 띄게 그런 일이 잦아지니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자기 혹시 나랑 잠자리 하는 거 일부러 피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지금 나한테 중요한 시기니까 피곤해서 그런 거지. 집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올까 말까인데 너까지 피곤하게 왜 이래. 나도 빨리 개혼해야 할 거 아니야. 알았어. 나도 나름 신경이 쓰여서 그래.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미안해. 네 마음은 나도 충분히 아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좀 그래. 나도 너무 바쁘고 너도 솔직히 지금 회사 다니느라 여유 없는 상황이잖아. 우리 조금 더 시간을 가지자고. 남편이 바쁘다는데 할 말이 없었죠. 어쩌겠어요. 우리 집에선 나름대로 언제 손주 보여주냐고 난리였지만 저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져. 그런데 답답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하소연을 좀 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점쟁이가 그러는데 아이가 지금 생길 때가 아니란다. 생기더라도 안 좋아 팔자가. 이게 시어머니가 할 말입니까? 저도 모르게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악담까지 들어야 하나요? 저도 모르게 화를 확 냈죠.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돈 퍼다 줘. 시댁 뒤치다거리 다 해줬는데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요. 그깟 무당말이 도대체 다 뭐길래 이렇게까지 제가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을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 말보다 그깟 무당말이 더 중요하신 건가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정말. 그동안 눌려 있었던 화가 폭발을 하더군요.
그 말에 시어머니도 놀랐는지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하지만 제가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막말해도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미안하다. 근데 상극이야 상극. 용하다는 무당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내가 그러면 어쩌겠니? 너도 나를 좀 이해해다오. 좋은 말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고. 이러시는 겁니다. 정말 답이 안 나오더군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고가 덮친 거예요. 먼저 아버지 사업이 완전 기울면서 갑자기 집안에 차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울면서 미안한데 아빠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다 끌어모아서 부도 막아야 해. 혹시 모아둔 돈이라도 있니? 내가 부모가 돼서 도와주진 못할 망정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구나. 평생 당당했던 엄마가 그렇게 벌벌 떨면서 저에게 도움을 청한 건 처음이라 저도 당혹스러웠어요. 아빠를 도울 수 있는 길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조금이라도 더 보태드리는 것밖엔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에서 해준 집이니까 당당하게 말했죠. 근데 남편이 정색을 하며 아니 그래도 내가 이 집 하나 있어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병원에서 시다바리 짓 하고 있는데 이걸 팔자고? 그렇게 처가가 힘들어? 너네 집 돈 많다며? 정말 섭섭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줄 거라 믿었는데 완전 돈벌레 마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서글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남편이 미워서 그때부터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같은 말을 해도 어쩜 저렇게 정내미가 떨어지게 말을 할까? 너무 미웠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도울 길을 백방으로 찾고 다녔지만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일단 아파트를 팔아서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로 옮겼습니다. 그때 남편이 불만이 가득 찬 얼굴로 이런 말을 했어요. 장인어른이 빨리 잘 되셔야 내가 잘 될 텐데 하필이면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이 터져서는. 누가 보면 파렴치한이라고 해도 무색할 만큼 심한 말을 하길래 저는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뺨이라도 갈겨주고 싶었지만 그때는 친정사정이나 우리 집 이사하는 일을 진행한 통에 그럴 여력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급매에서 받은 돈으로 아빠를 들였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이었나봐요. 아빠는 여전히 힘들어하시고 저도 여러모로 해결책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말처럼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퇴근길에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랑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저는 남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엄청 큰 사고였죠. 병원에서도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바로 수술을 받아서 살 수는 있었지만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일상으로 복귀해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근데 참 시어머니도 제정신이 아니더군요. 앞날에 답답해서 한숨만 쉬고 있는 제 옆에서 그러니까 니네 둘이 결혼하면 안 될 팔자였나 보다. 둘 중 하나 누구 다치거나 죽는다고 하더니만 내가 끝까지 결혼을 막았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누구를 탓하겠니? 괜히 부모 잘못 만나 내 아들이 고생하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러댔죠. 정말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집안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어쩜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후 남편은 깨어났고 계속해서 치료와 재활 훈련을 받았죠. 약간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 정도는 움직일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어떻게 되질 않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밥 먹어주랴, 볼일 처리까지 다 하랴. 처음엔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막막해지더군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때 한 줄기 빛처럼 이런 건 이제 내가 할 테니 일단 누구 하나라도 돈을 벌어야 할 것 아니냐. 내 자식이니 이건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 너라도 경제 생활을 해야지. 사돈 어른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 간호일은 시어머니에게 부탁드리고 저는 경제활동에 전념하기로 했죠. 정말 멍청했던 거죠. 남편이랑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저는 디자인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이런 걸 대비해서 계속 일을 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경력 단절되고 나이를 먹고 나니까 아무래도 써주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 지원 프로그램인가? 그 뭔가 덕분에 정말 어렵게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의류 코디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말이 코디네이터지 그냥 잡일 해주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남편 치료비에도 보태야 되고 생활비에도 도움이 되니 한푼이 아쉬울 무렵이었죠. 아직까지 모아둔 돈이 아주 조금은 남아 있었지만 이것저것 쓰다 보니 점점 눈에 띄게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였거든요. 제가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어떻게든 남편 살려보려고 하는데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차도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이상하네요. 별다른 문제는 없고 수술도 너무 잘 돼서 약간의 후유증 정도는 모르겠지만 왜 일어나지도 못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러는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고통에 점점 지쳐가더군요. 어릴 적에 너무 철없이 살아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벌 받는 게 아닐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희망이 안 보이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남편은 다시 일어날 기미는 안 보이고 경제적으로 점점 쪼들리고 친정 식구들은 빚에 쫓겨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미안하구나. 너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혼하자구나. 내가 보기에도 우리 아들은 가망이 없어. 괜히 창창한 이 앞날까지 맞고 싶진 않으니까 이혼하고 싶을 때 이혼하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목구멍에서 고맙습니다 라고 할 뻔했어요. 정말 다 잊어버리고 혼자 살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인생의 끝자락에 매달려서 버둥거리고 살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가정이고 지금까지 같이 산 시간들이 있는데요. 또 사람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시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남편을 케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꾸역꾸역 참으며 어떻게든 무너진 집안을 살려보려고 나름 발버둥을 치고 있었죠. 근데 정말 피가 말리는 하루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주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일이 생겼어요. 집 근처에 아주 작은 고깃집이 하나 생겼더군요. 몇 달 전에 가게 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니 프랜차이즈 고깃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꽤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고깃집이라서 반가우면서도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김치찌개집 가게 주인하고 친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고깃집은 언제 문을 여나 싶어서 가게 안을 쳐다보게 됐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여자가 가게를 꾸미고 있는데 순간 어디서 봤더라 싶더군요. 보긴 봤는데 누구였지? 저는 가물가물한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오랜만이네요 이러는 겁니다. 순간 누구였지? 누구 하며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씩 웃더니
나 몰라요? 당신 눈에 피눈물 날 거라고 했던 여잔데? 이러는 겁니다. 순간 옛날 기억이 확 나는 거예요. 남편의 옛날 여자친구였습니다. 순간 놀라서 제가 어버버버 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여기 고깃집 차렸어요. 언제 한번 남편분이랑 같이 와요. 무료로 실컷 먹게 해드릴게요. 이러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순간 좀 창피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초라해 보여서 대충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러고 나와버렸습니다. 갑자기 열이 확 오르는 겁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 악연이길래 저 여자는 넓고 넓은 대한민국 땅에 그것도 우리 집 근처에 고깃집을 차렸을까? 괜히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다 가다 보게 됐는데 가게가 엄청 잘 되는 겁니다.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줄 서서 고기를 먹고 있더군요. 정말 떼돈 본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 그 고깃집 직영점이 그 여자 거라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깃집 프랜차이즈 사장이 아니라 그 고깃집 브랜드 자체가 그 여자일 거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여자는 정말 돈을 많이 번 것 같았고 왠지 부러웠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정말 그 여자가 부러워서 지난 시간이 괜히 부질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을 택해서 이것저것 다 버리고 오직 남편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남편은 저 모양이 돼서 병원 침대에만 누워있고 미신이나 믿는 시어머니의 빚쟁이에 쫓겨 지방으로 가버린 부모님을 생각하니 제 자신이 처량하고 불쌍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미 일어난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가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저에게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치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남편을 케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일단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약은 병원에서 타오면 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고 남편 간호를 편하게 하려고 했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미안해. 당신에게 정말 미안해. 그냥 날 떠나. 제발 나도 더 이상 당신에게 짐이 되긴 싫어. 이러는데 그런 말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지긋지긋하더군요.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신을 부여잡고 버티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가 좀 편찮으신데 잠깐 지방에 내려와서 얼굴만 비치고 가라는 거였죠. 생각해보니 친정 부모님에겐 잘해드린 적이 없더군요. 부모님은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저는 매번 받기만 하고 투정만 부리고 돈이나 타 쓰고 흥청망청 살았던 겁니다. 게다가 이젠 부모님이 이렇게 어려우신데 아무것도 돕지 못하는 자식인지라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강하셨던 아버지는 너무나도 약해지셨더군요. 전화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데 아빠가 많이 늙으셨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시어머니에겐 친정에 다녀온다고 이야기를 한 후에 내려갈 채비를 하고 터미널로 향했죠. 한참 가고 있는데 세상이나 아버지에게 드릴 중요한 선물을 집에 두고 온 거예요. 솔직히 다음에 드려도 되는 건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걸 꼭 챙겨서 내려가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을 다시 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돌아오면서도 굳이 이걸 챙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상하게 집에 들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자의 육감은 틀린 적이 없더군요. 정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리가 떨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나 그 고깃집에서 그 여자랑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너무나도 다정하게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겁니다. 순간 저는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사지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남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기를 굽고 있는데 그 여자는 마치 며느리인 마냥 쌈 싸서 시어머니 먹여주고 있고,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얼굴로 그 쌈을 아주 맛있게 받아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고깃집 창밖에서 보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제가 그 여자와 나를 속인 그 악마 같은 남편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굽고 있는 불판을 발로 차버렸죠. 가게 안은 난장판이 되고 남편은 놀라서 저를 말리는데 저는 이미 눈이 뒤집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남편을 붙잡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이렇게 멀쩡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서 어떻게 2달 가까이 못 움직이는 척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니? 네가 사람이냐고? 제가 그러고 있는 동안 경찰이 와서 저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흥분을 해서 소리를 지르는 동안 신고를 했더군요. 하긴 말 그대로 가게 와서 난동을 부린 꼴이 됐으니까요. 지구대에 가는 내내 저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는 내내 제가 이 말만 했다는군요. 저 사기꾼들도 같이 가야 해요. 내가 저 인간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랬다는 겁니다. 지구대에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일단 나와서 다시 고깃집으로 달려갔죠. 그 여자가 저를 막아 세우면서 당신들 문제는 당신들끼리 해결하세요. 여기서 한 번만 더 행패 부리면 이번엔 어림도 없어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다시 그 인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갔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마트폰에 녹음기는 켜놓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있길래 엄청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진작에 그냥 이혼해주지 그랬어. 그럼 서로 기분 좋게 이혼했을 텐데 너는 무슨 똥꼬집이니? 니네는 궁합이 안 맞아. 그래서 내가 결혼 반대했잖아. 이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 모든 게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장난친 게 아닐까? 의심이 들더군요. 어쨌든 정말 해도 너무한 겁니다. 그럼 이혼하려고 전신마비인 척 한 거예요? 혹시 나랑 이혼하려고 사고 당한 척 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동안 당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말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사고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냐. 진짜로 사고 당한 건데 그냥 너랑 살기 싫어서 진작에 다 나았는데 마비인 척 한 거야 됐냐? 솔직히 사고 난 그 이후로 회복이 다 되었는데도 그냥 아침에 푹 쉬고 싶더라. 더 이상 너랑 살 이유가 없잖아.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너네 집이 나 병원 차려줄 수 있어?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내 딴에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떠나라고 했을 때 이혼하지 왜 그랬어? 그럼 이런 수모도 안 겪어도 됐잖아. 정말 이 미친 것들이 아주 돌았더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악마도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자기들은 이혼할 기회를 줬는데 제가 악바리 마냥 버텼다며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내내 이 악마 같은 시어머니와 남편이라는 놈은 히히덕거리며 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집 돈을 핏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것들이었죠.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나서 그냥 남편 싸다구를 갈기고 시어머니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했어요. 물론 남편이 떼어 놓아서 일단락 되긴 했지만 남편은 나가면서 야 그냥 이혼하자. 없던 일로 하고 깔끔하게 이혼하게. 나도 이제 슬슬 자리 잡아야 하니까. 이러면서 나갔습니다. 정말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마지막으로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남편이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기죄로 넣기에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있는데 마침 제 이야기를 들은 분이 몇 달이 걸쳐서 흥신소를 소개해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남편이라는 놈이 그 여자랑 살림을 차렸더군요.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재산이 있으면 위자료로 뺏길까봐 그 여자 이름으로 재산은 모아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복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혼을 안 해주고 있어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줍니까? 그리고 남편이 그 고깃집 여자를 만나기만 하면 상간녀의 정신적 위자료 엄청 불러서 돈이라도 왕창 뜯어낼 생각입니다. 이미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했던 말은 증거자료로 다 확보되었고 제 사정을 아는 후배가 이미 남편 뒷조사까지 끝내놨어요.